안녕하세요. 저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우 강사입니다. 지금 바로 여름 특강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중국에 있는 수조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IB 과정을 수료한 이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현재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에코노믹스 대표 강사와 인강 강사 그리고 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DP1에 들어갈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IB 경제는 누가 듣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전공 적합성을 살리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IB 커리큘럼 통틀어 가지고 경제만이 IA라는 소논문을 3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경제에서는 미시경제 IA, 거시경제 IA, 그리고 국제경제 IA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자소서 작성에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점 이상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IB콘 같은 경우에는 SL과 HL 둘 다 6%, 6점 이상 받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과학 과목들에 비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요령만 알아도 6점은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뭐 수학 잘하는 학생들, 여기서 잘한다는 게 미적분까지가 아니고 계산 실수를 더하기 빼기 실수를 하지 않는 정도의 산수를 잘하는 학생들을 뜻하고 또 마지막으로 암기 과목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경제를 잘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MIP에서는 경제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IDP1을 시작했을 때 모든 학생들은 다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경쟁에서는 굉장히 공평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뭐 에세이를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IB 경제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과목이잖아요. 어려울 것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HL 점수가 평균 SL 점수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를 봐도, 물리를 봐도, 수학을 봐도 7점을 받는 비율이 HL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 과목을 열정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더욱더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익숙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SL 점수가 HL 점수보다 더 높습니다. 이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Korean A, 그리고 Global Politics 같이 익숙하고 친숙한 과목들은 수월해 보인다고 이제 HL을 선택을 할 경우 기대만큼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B 경제가 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분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 개념 암기로 인한 활용력 및 응용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 배우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낯설 수는 있으나 낯설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개념 자체가 너무 계단식이기 때문에 A를 놓치게 되면 B가 어려워지고 B가 어려워지면 C가 어려워지고 C를 또 놓치면 D가 어려워지는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답지 활용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학 또는 과학 과목처럼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에세이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과목이다 보니까 스스로 채점하기에는 디테일이 부족한 답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력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패스트 페이퍼 문제로 반복 연습을 시켜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IB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는 특정 단원에서 특정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원에 있는 그 유형을 많이 연습을 하게 된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런 무의식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피드백을 반영한 오답 노트 작성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서 부족하고 어떤 개념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응용력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그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론 바탕으로 실생활 사례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며 학생들에게 좀 흥미롭고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답지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시험별로 요구하는 에세이 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에세이 틀에 맞게 작성을 했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박스들이 다 체크가 됐을 때 답지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잘 설명이 됐고 언급이 됐고 어떤 내용의 정의가 맞게 써져 있고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B 경제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페이퍼 1, 2를 SL과 HL이 공통으로 응시를 하게 되고,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HL 학생들만 보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거는 2025년 5월에 실제로 치룬 IB 경제 페이퍼 1 시험입니다. 우선 시험 시간은 1시간 15분이고 SL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1의 비중이 30%, HL 같은 경우에는 20%를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1, 2, 3가 있는데 각각 순서대로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국제경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별로 또 새끼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Part A, Part B 각각 10점하고 15점짜리 문제고 둘 다 에세이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즉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10점 에세이, 15점 에세이 총 두 개의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의 키포인트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론 바탕으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페이퍼 1에서 감점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당연히 분석이 아닌 단순 사실, 암기를 한 거를 그대로 나열을 할 경우 감점이 되고, 또 시간 배분 실수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채점 기준을 미숙지한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디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어디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문학 에세이를 작성을 할 경우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과목이고, 사회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사례와 데이터를 이용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MIP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러한 에세이보단 문학 에세이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분석을 덜 하는, 글만 예쁘게 쓰는 단어 선택을 이쁘게 하는 에세이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도 대표적인 감점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2025년 5월 달에 치른 페이퍼 2 시험입니다.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1, 2, 3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으로 1시간 45분간 치르게 되고 SL에게는 40%, HL에게는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으며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article, 기사가 세네 개 정도가 붙어 있으며 기사 기반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그 문제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꼬리 문제가 많이 달려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풀면 되고, 또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3점짜리 문제가 4개, 4점짜리 문제가 4개, 그리고 15점짜리 에세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식을 활용하여 숫자 계산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흔히 생각하실 때는 HL과 SL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
계산을 하냐 안 하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SL에서도 간단한 공식을 활용한 숫자 계산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페이퍼 2에서는 그것도 요구를 하는 실력이고 또 제공된 사례를 이용하여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한 글쓰기를 잘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가 되고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함축적인 글쓰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1시간 45분이라고 하면 되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1점에서 3점짜리 문제가 4개가 있다는 거는 거의 한 4문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한 문단으로 분석을 하는 문제고 가 그렇게 4개가 나오고 또 마지막 15점짜리는 서론, 본론도 한 4달락 정도 들어가고 다이어그램, 그래프도 한 2개 정도 들어가고 또 결론까지 있는 full 에세이를 한 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 1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브러지게 쓰는 글보다는 함축적이게 정확하게 쓰는 글쓰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점되는 대표적인 사유들로는 문제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 즉 동문서답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르게 읽다 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는 습관들도 길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습 부족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를 거의 다 배웠을 시점부터 학교에서 많이들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시험에 다가오기 직전에 배우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쓰기 디테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함축적이게 짧고 디테일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만 함축적이게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짧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테일은 빠뜨리고 그렇게 되면 감점이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시험에서 공통된 문제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HL만 보는 1시간짜리 시험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시험 구성으로는 2점짜리 단순 계산 문제가 6개 정도, 4점짜리 좀 계산과 설명이 동반된 아니면 설명만 있는 문제가 3개 정도 나오고 또 에세이를 1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채점이 되고 있냐 하면 공식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고 실제 사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암기와 개념의 이해가 있는지를 평가가 됩니다. 페이퍼 1하고 페이퍼 2에서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지만 페이퍼 3는 정말 한 번 짚고 넘어간 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10점짜리 에세이는 이 그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다 스토리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점 에세이 가가지고 그 스토리를 다 읽은 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당한 정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점 사유로는 당연히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뭐 대단하게 어려운 그 계산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아마 퍼센테지 변화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잘 하게 되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실수들이지만 워낙 급하게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10점짜리 에세이, 즉 정책을 추천하는 에세이에서 구조화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또 단어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감점 사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암기, 즉 정말 교재 짜투리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대표적으로 감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B 실러버스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국제경제 또는 개발경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는 수요와 공급에서부터 뭐 세금, 외부성, 그리고 HL 같은 경우에는 독점과 과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경시경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GDP, 통화정책과 같은 친숙한 그런 토픽들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경제는 요즘 되게 핫한 관세, 환율, 보조금, 뭐 공적 개발 원조, 삶의 질과 같이 조금 그래도 쉬워진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계단식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2, 3은 엄밀히 다른 단원들이지만 1을 못하면 1단원을 어려워하면 3단원에서도 어려워지고 2단원을 못하게 되면 똑같이 3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단원과 3단원이 오버랩되는 부분을 보시면 미시경제와 같이 계산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며 그래프 또한 미시경제 그래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관세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고 또 개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 그리고 개발 정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원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DP1 시작부터 파이널을 볼 때까지 학생들이 이제 걸림돌이 보통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경제 중반쯤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외부성이라는 그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프 자체가 일단 좌측을 1번의 가장 최좌측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직전에 배우는 그래프는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외부성에 접하게 되면서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외부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추상적이고 또 갑자기 수요와 공급을 저저번 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외부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 너무 진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또 SL 같은 경우에는 외부성이라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될 확률이 50% 이상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어렵고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또 HL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구조 부분 단원에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처음 보는 곡선들과 어렵고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장 큰 몫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HL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1, 페이퍼 3에 이 시장 구조 단원, 그렇게 길지도 않은 단원이고 되게 짧은 단원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크게 걸림돌 될 만한 내용이 없고 학생들이 워낙 친숙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또 익숙하고 쉬운 부분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는 크게 경제를 포기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는 어렵진 않지만 시험, 페이퍼 2를 처음 접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에 1학기 말쯤에 처음 접해 보는 시험이고 국제경제를 커버하는 주로 국제경제를 대부분을 커버하는 시험이라 뒤늦게 시작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페이퍼 1에 비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하는 방법이 또 달라가지고 요구되는 실력 자체가 페이퍼 1과 페이퍼 2는 달라서 학생들이 막판에 페이퍼 2를 준비하게 되면서 많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이제 여름 특강 실러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P1 같은 경우에는 미시 경제를 대부분 커버를 하게 되고, 이제 월화수목금을 매일 4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개념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또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위클리 테스트를 매주 성실하게 총 4회차를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DP1 여름 특강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우선 1학년, DP1의 1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전범위를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고득점 에세이 작성 요령을 미리미리 학습을 하고 익혀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을 칠 준비를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출제 빈도수 높은 문제를 미리미리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B에서는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 IB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그 핵심인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 학원에서는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에세이를 다 쓸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하,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또 기존의 습관을 탈피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학 에세이가 아니라 분석 에세이를 쓰는 이제 학생들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TP2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개념을 복습을 하고 또 에세이 작성법을 설명을 할 수 있게 그 설명을 합니다. 위클리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유형별 문제를 이제 함께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DP1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에세이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풀이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DP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접해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이 접해본 시험 유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쓰는지를 저와 함께 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출제 빈도 높은 개념을 지속적으로 복습하고 예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고득점 에세이 작성 요령 학습을 DP2 시작하기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페이퍼 2를 미리미리 DP2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학생들과 이제 어, 페이퍼 2를 접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특강에서는 이제 짜투 리뷰라는 이제 세션을 저희 학원에서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수업에서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을 편하게 이제 1대1 저만 볼 수 있는, 저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의함의 질문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elative poverty가 학생이 실제로 올려준 질문인데 relative poverty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잘 살아도 스스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relative poverty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그날 수업에서 커버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세부 설명을 부탁하는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되면 저는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이 학생만 볼 수 있는 이제 댓글로 이제 답을 달아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학생들이 오늘 뭐 배웠는지를 바로바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저와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강에서는 총 3회에서 4회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수업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이제는 저번에 못했던 거를 이제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 개별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일요일 저녁에 치른 시험에 대해서도 직접 제가 피드백을 남기고 점수까지 매겨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IB 경제 여름 특강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